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양한 뉴스들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시장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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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일단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또 많은 분들과 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 9만을 하회하게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비관적인 뉴스 또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 두 가지를 같이 좀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상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는 한국인인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 회사이고, 그게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좀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트위터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틀간 이어진 급락에도 상승장이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락장 데이터를 공유를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의 대부분이 코인베이스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미국으로 강세장이 조정이 됐고, 조정 역시 미국에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시다라고 개뿐이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따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정보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주경 대표가 하락장을 예측을 했었나?"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제 크립토컨트는 지난 불장에서 하락장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립토컨트가 하락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하락장이다. 진짜 시즌 종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도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온체인 데이터를 공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확산이 되는 걸 보고 또 트위터를 다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과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고, 미국과 해외 암호화폐 투자자들 간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특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주 대표가 공유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급락 데이터에 많은 이들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한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하락장을 언급하니까 주 대표가 이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해프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게 "암호화폐는 아직 하락장에 진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상승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유지해 주는 가격이 57,000달러입니다. 굉장히 지금 대비해서도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하락폭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좀 시장에서 버틸 만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몇 분이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의문이 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것 같아서요. 가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88,000달러 나타내 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2,5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2,400 95달러 그렇게 되어 있고, XRP는 근데 좀 그래도 버텨줬어요. 1% 정도 상승을 해서 2.29달러 나타내 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142달러, 도지코인도 요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급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한 건 아니고요. 급락을 했던 그 구간에서 더 큰 급락은 없었다. 그런 정도로만 시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워낙 10만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켜보고 굉장히 환호를 했었고, 이게 정말 이제 '불장이 온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럼에도 몇몇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장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26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이제 탐욕에서 공포 쪽으로 많은 심리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넌스도 60%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1.5%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미국 몬태나 주에가요. 주정부의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데이터적으로 알려드린 거는 한 15개 정도의 주가 발의를 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발의를 했던 주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몬태나 주는 이제 전략 준비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하는 준비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부결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몬태나주 하원의 40명의 공화당원과 또 1명의 민주당원이 법안에 찬성을 했지만 41명의 민주당원과 18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막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반대 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18표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많이 찬성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금속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특별 수익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디지털 자산은 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와 같은 NFT와 같은 그런 전자자산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NFT 그리고 암호화폐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안은 시장 가치가 전년도 평균 7,500억 달러 이상인 암호화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요. 시장 가치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만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유타주, 애리조나주 역시 비슷한 제안을 고려 중이고 아직 정확하게 판결이 나진 않았는데 이제 유타주 쪽으로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도 이제 전해지게 되면은 제가 랩소디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가 잘 보이진 않을 텐데요. 올해 암호화폐 이제 전 부문이 비트코인보다 가격 상승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어요. 델파이 디지털이 공식 X를 통해서 올해 암호화폐 모든 부문이 비트코인보다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부문은 마이너스 84.05%, 에이전트는 70.17%, 밈코인은 51.74, 게임 인프라는 51.51, 모듈러는 47.47%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도 우리가 주식처럼 섹터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분류를 합니다. 섹터 분류를.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암호화폐 섹터 분류를 하는데 AI 코인이 굉장히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작년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AI 코인을 이제 유망하다라고 보는 트렌드 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불장에서는 게임 관련한 코인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엑시 인피니트 이런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 섹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알트코인 섹터들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밈코인 쪽도 이제 상승이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도 마이너스 70%를 나타냈고 또 인프라 모듈러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 47%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각을 했던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뉴스이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수요에 관한 그런 온체인 지표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사실 요렇게 하락장이나 횡보장, 조정장에서는요. 온체인 지표를 참고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에서는 퍼드성 뉴스도 있고 불안감을 주는 뉴스들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다양한 뉴스들이 있고 또 어떤 인물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뉴스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온체인 지표상으로의 고래 움직임들, 고래 투자자 움직임들, 뭐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분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이 수요 지표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 수요 지표가 요렇게 상승을 할 때는 암호화폐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부분 이때 많은 수요를 나타냈다가 이제 진짜 상승장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좀 급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태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때가 최고가였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처음으로 좀 찍었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수요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수요 지표가 조금 급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했던 분석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암호화폐를 7만 달러까지 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격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도 다른 분의 또 분석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서 7만 달러 선을 말씀을 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8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7만까지도 좀 내다보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드렸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프리미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이유가요. 최근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 상승장에 누가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반감기 이슈도 있기는 했었지만 최근 시장은 '트럼프에 관한 어떤 희망론들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살펴보시면은 이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거래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볼게요. 10K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거래소에 거래 자금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고럴 때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거래소 업비트에는 11K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요? 1K라는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면서 특정한 거래소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업비트의 프리미엄이 붙었네. 그러면은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는 대부분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한국 쪽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를 나타내는 한 지역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또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 이용자들의 성격을 파악을 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유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이기도 하니까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그 높은지를 보면서 시장의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요. 실제로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해 줬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가격 하락세 나타냈었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경 대표가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온체인 지표를 제시를 해서 내가 이거를 제시한 게 꼭 하락장을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실제로 이제 쓰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스팟 볼륨 도미넌스가 코인베이스 쪽에 관한 도미넌스도 요렇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프리미엄 인덱스도 요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 요렇게 한 번 더 제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코인베이스를 많이 이용하는 코인베이스 쪽에 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이 부분에 관한 반등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관한 수요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거는
프리미엄 급락 데이터에 많은 이들이 코인베이스를 이용한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하락장을 자주 언급을 하자 주 대표가 직접 부인을 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의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공포감이 있었었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시세도 같이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요. 비트코인 이제 급락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급락의 이유는 일단 제가 어제도 언급을 해 드렸지만 이제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도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리스크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까지도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또 급격하게 투심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 있는 센티멘트는 79%가 아직도 불리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많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도 사실 2,500달러 선을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깨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2,496달러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리시하게 좀 시장을 보는 그런 방향성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회복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하루 동안에는 2.18%, 2.3% 가량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더리움 쪽으로의 이제 스테이킹 그 들어간 ETF 있잖아요. 그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게 그레이스케일에서 ETF,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조항 포함해서 SEC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그 제출된 문서를 SEC가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검토 이후에 승인이 될 경우에 이더리움 쪽으로의 강력한 수급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가격 움직이고 있죠. 실시간으로 2,496달러인데 2,500선을 일단은 회복을 해주는 게 이더리움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고요.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포함되어 있는 ETF에 관한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코인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본부장님께 바로 또 토스를 해서 또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트럼프랑 머스크 얘기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오늘도 세상이라 두 분 이야기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돈입니다. 돈. 두 분 다 돈 얘기라. 일단 보시죠. 헤드라인을 보시면 스탑 더 머스크 한번 멈추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골드 카드. 이거 골드 카드 한 장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치면 트럼프란 단어로 변형됐다가 다시 이 단어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단어랑 그다음에 EU가 구글을 제소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을 할리우드 작가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CBS 100억 달러 소송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머스크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권한 논란 쟁점화가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 머스크 연방 구조조정의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어제 12시 기한 조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0만 명을 자르진 않았습니다. 누가 됐고 누가 안 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다 못하겠죠. 뭐 사실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일단 엄포를 놨고 보내신 분도 있고 안 보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조차 지금 여당이죠. 공화당 의원들조차 인력 감축 주도 제안을 좀 제안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지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너무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 틸리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상하원입니다. 이분은 도지부가 너무 서투르다 일하는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기업 방식이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고 절차나 예산 삭감 방식이 비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지원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니콜 말리오 타가스라는 이분은 뉴욕 하원 의원인데 너무 성급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충분히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BI 카시 파텔은 직원들에게 응답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BI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데니까 뭐 당연히 뭐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보니까 힘겨루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비스는 어쨌든 각 부처 장관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런 머스크에게 이제 어쨌든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좀 축소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에게 이 과연 머스크가 수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연방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에 이제 콜린 큘러 커틀리 판사가 도지부의 조직 운영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및 상원의 이제 그 어떤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 머스크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식 직책이 불분명하다 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수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 이게 한 번도 기사가 난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이미 글리스라는 분입니다. 에이미 글리스라는 분이고요. 미국 디지털 서비스국 선임 고문입니다. 이분이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알려 머스크가 이분이 수장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글리스라는 분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여기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뭐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혼자 다 하고 있고 이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어떤 수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머스크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어떤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좋아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는 어쨌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지지분들은 반관료적인 개혁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다양성, 포용성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쨌든 역차별을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정책 폐지를 하고 정부 지출 삭감을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은 위험한 민영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DEI라는 요 다양성 정책을 폐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계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정부의 긴장감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DEI 정책을 이제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DEI 정책을 고수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 따라가고는 있지만 모든 기업이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대외적으로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약간 섬나라 국가들은 이걸 또 좋아합니다. 호주가 섬인지 모르겠는데 호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은 또 좋아하는데 유럽의 전반적인 국가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좀 약간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머스크의 개혁이 트럼프의 어떤 드라이브가 많은 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얘기도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요. 500만. 예? 너무 많은데요, 트럼프 얘기. 예. 빼면 얘기 안 됩니다. 아니, 국제면에서 이름을 예. 트럼프 랩소디로 바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국제면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면이 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사진이 트럼프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 뭐 우리나라도 트럼프 영향 골드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2개를 읽고 있는데 외신을 신문 2개가 머리가 아픕니다. 트럼프 얘기를 빼면 돼. 금 얘기랑 트럼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도 금이니까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골드 카드 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뭐 70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참 저는 영주권을 500만 달러 팔고 싶습니다. 만약 갖고 있다면. 네. 그 전에 사실 EB5라는 이 투자 이민은 이거 한 1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거 대신에 요 2주 뒤에 폐지하고 요걸 하겠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거지. 대기업 애플도 500만 달러 지불하면 고급 기술 인력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00만 장을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빚을 다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무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좀. 그리고 이제 뭐 계획을 갖고 EB 프로그램과 차이는 뭐냐면 90년대에 도입을 했고요. 최소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국가별로 한 10,000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7% 정도 하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장기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리고 이제 사기 부정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일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투자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500만 돈만 내면 72억 내시면 바로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거 역시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 의원 안 통과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긴 건 뭐냐면 트럼프 사위가 있습니다. 자레드 커슈너라는 요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이 패밀리 커슈너 패밀리가 대부분 EB5로 영주권을 다 자기 내로남불인 거예요 이분이. 예,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투자 기반의 영주권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한국, 브라질 등 부유청 투자자들이 많이 아시아나 이쪽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용했던 과거 사례고요. 사실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많이 했던 이런 프로젝트는 옛날에 이분이 많이 활용하셨던 트럼프라는 이분이 많이 활용하셨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1920년부터 40년대까지는 미국의 재정적으로 이제 했던 분에게 영주권을 많이 줬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6년 이민개혁법에는 IRCA라고 그냥 대규모 이민개혁법을 해서 불법 체류자 270만 명에게 그냥 사면을 줬어요. 엠네스티를 줘서 그냥 조처로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불법 체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신분 합법화 기회를 그냥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EB5라고 지금 있는 이런 방식의 이민 투자법이 됐고요. 참고로 다른 나라 좀 이민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자, 캐나다 캐나다 달러 120만 달러 내시면 영주권 받으십니다. 쌉니다, 좀 캐나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포르투갈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골드 비자입니다. 포르투갈도 골든 비자입니다. 골든 비자.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인데 캐나다는 참고로 아까 그 퀘벡 인베스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인데 50만 유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영주권 후 바로 시민권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몰타는 75만 유로 기부 투자하면 EU 여권이 나옵니다. EU 여권. 좋습니다. EU 여권 나옵니다. EU. 그리고 이제 터키는 시민권이 나오는데 쌉니다. 좀 45만 달러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집만 사면 돼요. 그럼 바로 시민권 터키 시민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세인트 키즈 네빗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2만 달러만 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비자 150개국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이 나오면 150나라를 무비자로 가실 수 있답니다. 이게 괜찮다는데 이거. 네. 유럽과 카리브해 국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권 판매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세요. 왜 자꾸 저 보내려고 하세요? 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 예. 부장님.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아니 뭐뭐 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린 카드로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린 카드. 옛날에 이제 영화 중에 그린 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영주권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 트럼프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트럼프다운 발상이긴 한데 좀 참 너무 답답하네요. 제가 볼 때. 예. 좀 지켜볼 포인트는 뭐냐면 백악관이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지 의회가 어떤 반응을 할지 글로벌 부유청이 투자 패턴이 바뀔지 부동산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셔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저는 뭐 안 할 이 돈이면 그냥 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뭐 이걸 가지고 이 돈의 절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재밌는 또 트럼프 얘기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음성 인식 오류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4시간 전에 잠깐 이게 갑자기 기사가 떠서 잠깐 보고 애플이 이걸 이제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음성 인식 오류 수정했다고 합니다. 특정 단어를 트럼프로 대체되는 버그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적, 램펀트 뭐 만연한 뭐 광란 이런 단어들을 말로 하면 이게 트럼프 이 단어로 이제 써지고 다시 이런 원래 단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웃기죠? 예. 자동으로 이제 대체된 현상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난 오늘 바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표기를 될 때 나는 오늘 밥을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시험을 잘 봐. 그러면 시험을 잘 봐봐. 이런 식으로 표기될 때가 있어요. 쉬리가.
아니면 한강에 갈 거야. 뭐 한강에 갈 거야. 뭐 이렇게 될 때가 좀 있어요. 요런 식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고 아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 사용자들이 아이메신저 테스트해보고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오류를 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틱톡의 어떤 사람이 이걸 재현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틱톡은 또 이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애플이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수정 작업을 했대요. 다만 원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존 버키라는 AI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 신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 애플 시리 개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는 최초로 서버 업데이트 이후 발생했고 데이터 학습 조작이 애플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2028년에도 시리가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나체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위키피디아 편집자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누군가가 이거를 뭔가 했을 의도가 있다.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랑 하면서 뭔가 좀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 게 좀 이런 불만을 품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사를 밝혀지겠지만 뭐 백악관은 최근에 애플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중복 투자에 약간 그런 의심도 좀 있다. 이미 다 했던 맞아요. 거예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애플이시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자,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앱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EU가 사실은 좀 조심하는 줄 알았더니 뭐 얄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경쟁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NL이라는 전기차 충전 앱을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구글이 자차 이제 구글이 절대적 유입을 위해서 요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 NL이라고 이제 이탈리아 최대 기업인데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제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2020년에 경쟁 당국이 구글에게 이제 1,060억 정도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거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요청한 상태고 이 계류 중인데 NL은 요거 관련해서 자신들의 앱을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못 찾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차량 중 0.04%만 사용할 정도로 이제 순위에 밀렸다고 해요. 다른 앱은 앞에 가 있는데 자기네 앱들은 못 쓰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구글이 절대적 위치를 사용해서 자사 앱을 못 찾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좀 조사를 해달라. 이게 약간 독점적인 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앱을 못 찾게 했지 않느냐. 전기차 충전 앱을 자기네들이 아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관련해서 우리 형이 나서지 않을까 조만간. 여기 또 우리 형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나서면 요것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서게 되면 향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말고 앞에 카플레이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이 이런 걸 막는 게 아닌가. 혹시 카플레이어 앱 써보셨어요? 예, 저는 써요. 맨날. 네. 맨날 써요. 카플레이어 앱 쓰세요? 네. 이게 사실은 편하긴 한데 이거 말고 다른 걸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구글이 그렇죠. 아니 애플이 막아요. 다른 앱들을 거의 막아요. 그래서 다른 앱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렌트를 하시면 그 앱 말고는 다른 앱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네. 그렇구나. 일본의 다른 앱들을 거의 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하네. 지원이나 그리고 한글 지원도 잘 되거든요. 그게 네. 다른 앱들은 거의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앱밖에 못 써요. 구글이랑 연동도 그게 제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글 맵이나 이런 것도 연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플레이어밖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렌트를 하실 때 구글과 애플의 그 어떤 위대함을 느끼게 되십니다. 예, 렌트를 하실 때. 이미 이제 시장을 지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을 지배했어. 왜냐하면 한글화되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그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예. 시장을 지배.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거를 무섭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들 한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간 어떤 그 남북에 대치돼 있어서 구글 앱을 지금 못 깔잖아요. 그 구글 앱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는 어쨌든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못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예, 정말 편하고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업계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할리우드 AI 기업을 고소한 할리우드 작가입니다. 사실 할리우드 조합이 AI 학습 데이터 보호 광고를 촉구하면서 최근에 이제 요거 무단 사용 논란이 있어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WGA라는 AI 작가협회에 무단 학습을 했다고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아마존, 소니픽처 주요 스튜디오에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GA라고 이제 요 부분에 이제 할리우드 작가 협회입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그 시위 장면인데요. WGA가 AI 학습에 대한 추가 보호를 했고 2024년도 148일간 파업을 하고 AI 보호 장치를 확보했으나 최근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작가 존 로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에피소드 구성을 얘네들이 했고 요런 프로그램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스튜디오들이. 그래서 뭐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아마존, MGA, 소니픽처스 이 기업들 상대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공정 사용이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혹시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네. 공정 사용 말씀드렸나요? 네. 근데 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아침 방송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방송 많으셔가지고 네. 순위에 예. 밀려났네요. 저희 페어 방송. 유즈라고 공정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유튜브도 보시면 이게 그 공정 사용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 글을 갖다 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기사 같은 거 가져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하는 게 AI, 불법은 예, 아니다라고. 불법은 아닌데 네.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야 될지는 그거는 사실은 법에서 다투는 거거든요. 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너무 심하게 AI에는 갖다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다 공정 사용이라고 해서 막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AI가 지금 너무 많이 갖다 쓰고 있고 사실은 챗GPT는 좀 나은데 나머지 AI는 되게 심할 정도만 갖다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너무너무 잘 써요. 예, 제가 써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 쓰는 거 맞아요. 이게 뗄감만 갖다 주면 너무너무 잘 써요. 걱정돼요, 제가 사실은 저도. 예, 언제까지 이렇게 편집도 좀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고 뉴욕타임즈 상대로 이제 저작권 신청 최근 판례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이제 데이터 무단 사용으로 패소를 했고 2월에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판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크리스 카이저가 AI 시대 스토리텔링 작가의 역할이라고 최근에 이제 한번 왼쪽에 보시면 이 지금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더 뉴 리얼리티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 AI와 저작권 문제, 창작의 윤리적 문제, AI는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가? AI는 독일 창작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WGA 요 오른쪽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AI와의 경쟁한 작가의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토론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제가 가져온 건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이나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는 기사여서 제가 한번 가져온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마운트 100억 달러 소송입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게 CBS와 이제 옛날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파라마운트가 이제 60미니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CBS 파라마운트 산하에 있는 방송국이거든요. 60미니트라고 이제 이게 탐사보도 프로그램 우리가 추정 60분 사실 요거를 이제 차용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60분 되게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60미니트와 이제 굿모닝 아메리카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면 60미니트가 딕션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탁탁탁탁 시계가 돌아가면서 딱 하면 60미니트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재밌는 프로입니다. 탐사보도고 딕션이 좋고 아주 소재고 이제 탐사보도 우리나라 탐사보도가 이걸 많이 처음에 차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터뷰와 줄을 이루고 이제 탐사 보도를 많이 하고 이런 프로인데 당시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CBS 60미니트 프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카멜라 해리슨 인터뷰를 조작해서 그녀가 더 유리하게 했다고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CBS는 인터뷰를 조작한 적이 없고 시간 제한 때문에 편집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파라마운트는 좀 불편한 거예요. 요 부분이고 이제 파라마운트 되게 중요한 게 요거 말고 지금 엄청난 규모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소송을 어쨌든 100억 달러로 소송을 했지만 어쨌든 그 밑에 이하의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몇천만 달러나 몇백만 달러 정도의 합의를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면 뉴스미니 식스미니 제작진은 합의가 정치적 굴복으로 약간 비칠까봐 좀 걱정인 거고 기자들이 이제 독립의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배임의 문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제 합병에 있어서 이제 합의가 이제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판결이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어떤 합의를 하면 약간 배임의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걸려서 근데 사실은 관계를 ABC 같은 경우는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지금 관계를 잘 하는 게 어쨌든 이 합병에 유리하거든요. 관계 잘 맺어 합병도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좀 많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법적 문제를 다투는 부분에서 향후에 난항을 겪고 있고 향후에 좀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마무리는 어쨌든 합의를 지급한 후 소송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정부를 이기는 어떤 사기업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조작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대박이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 걸렸어요. 그죠? 제가 볼 CBS도. 때는 트럼프는 어쨌든 올해 제가 볼 때는 전체 1,000억 원 넘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한 600억 정도. 꿈도 못 꿀 돈을 잘 네. 하시네요. 돈 버는 방식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뭐 그러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네, 소식이었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시간을 맞추느라고요. 아이고 속도를 좀 감사합니다. 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랩소디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정말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서 우리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야기 또 본부장님이 유료 결제하신 또 많은 사이트들로 네. 여러분들 가장 발빠르게 네. 여러분들 무료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